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 걸려서 누워있는 동안 읽은 책 리뷰 영상에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전체라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책인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저의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본도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느낀 것, 또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쭉 좀 편안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자막도 거의 없을 거고요. 분량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출퇴근길에 보시든지 하는 식으로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하이젠베르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양자역학을 연구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닐스 보어의 제자로 이제 원자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양자역학계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리를 발견하고 또 제창을 함으로써 양자역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도 했죠. 이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총 20개의 챕터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완전히 자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각 챕터별로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들인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주제별로 자신이 했던 생각, 또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은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이 뛰어난 학자, 뛰어난 과학자였던 동시에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간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양자역학은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양자역학이 어렵지 않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어렵고 난해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난해함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자역학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은 뉴턴이 정리한 물리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법칙은 양자역학이 연구된 지금까지도 사실상 아무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이 세계에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뉴턴 물리학이라든가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조차도 뭔가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인데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만 제가 읽어서 이해한 것이 맞다면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 아주 미세한 소립자 단위를 연구할 때는 그 소립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뭔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걔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아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위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운동량을 알 수가 없고 운동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를 특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어떤 정보가 바뀐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리가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양자역학의 세계는 정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자역학에 관련된 좀 쉬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능력으로는 여기까지가 저희 설명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마주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이거는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밝혀온 내용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확실성을 향한 갈망이었단 말이죠. 이 세계를 정확한 원리와 어떤 수학적인 법칙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바꾸고 그런 어떤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이 과학의 목표이자 굉장히 중요한 토대였는데 이 과학이 쭉 발전을 하다가 20세기에 마주한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다는 것이 저는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 불확실성 자체도 확실한 지식의 일부로 포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회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 부분과 전체에는 몇 가지 화두가 등장을 합니다. 총 20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챕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주제로 분류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를 다루는 챕터가 있고요.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챕터가 있고요. 또 과학과 어떤 사회의 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도 있고요. 이런 식의 몇 가지 소주제로 좀 분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할 거는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서문의 가장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글을 제가 제 책에도 인용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과학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이런 자명한 사실은 잊어버리기 쉽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 문화, 즉 정신과학, 예술적 문화와 기술과 자연과학 사이의 간극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되게 저는 이 문장이 인상적인 동시에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나타낸다고 느꼈어요. 과학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결국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바로 다음 문장이 이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이라는 것은 이 하이젠베르크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인 빌헬름 딜타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구분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의 과학을 말하는 거고요. 정신과학은 뭐 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하는 분야들이 속하는 과학이라고 그 딜타이가 구분을 했어요. 이 하이젠베르크는 서문의 첫 두 문장을 통해서 과학과 사회, 과학과 철학, 또 과학과 역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배우잖아요. 과학의 연구 내용 자체는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고 이 연구의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이 연구의 쓰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약간 환상에 가까운 개념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듯이 과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연구의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가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가설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원자물리학자들, 독일의 원자물리학자들이 선언을 합니다. 원자폭탄, 그러니까 무기 제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독일 총리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하이젠베르크한테 막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8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정치적 논쟁과 과학적 논쟁이라는 제목의 챕터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 전, 그러니까 16번째 챕터의 제목은 과학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이 과학자의 책임이라는 챕터는 카를 프리드리히라는 과학자와 그 논쟁을 나눈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카를 프리드리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은 권력이기도 해요. 지구상의 권력을 얻으려는 다툼이 있는 한 지식을 놓고도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개개인이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문제는 각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생겨날까 하는 점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계사 속의 개인의 역할이라는 해묵은 질문이 떠오르는군. 이 부분에서 역시 개인은 기본적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다른 학자가 그 이론을 정립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를 프리드리히는 이제 발견과 발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발견의 영역이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은 발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발명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발견하는 것을 발명하는 걸 막을 수 있나? 근데 막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원자물리학 연구를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걸 이용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건 저는 거의 필연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연구를 멈춰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의 어떤 긴장 상태를 조율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떤 윤리학의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서 이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화두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좀 화두로 삼고 싶은 것은 어떤 과학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애초에 어떤 철학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장, 그러니까 이 하이젠베르크가 어린 시절에 왜 원자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가 드러나는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이 저작을 두고서 굉장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는 플라톤 철학에 좀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인 이 티마이오스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번째 챕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플라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편에 등장한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세계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에 있던 그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던 탈레스라든가 아니면 불과 같은 생기라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그런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플라톤은 이 세계가 물, 불, 흙, 공기라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원소가 결합을 하는 방식이 무슨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자연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의 이 첫 번째 챕터를 보면 티마이오스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사실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분과 전체를 읽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챕터는 조금 과감하게 뛰어넘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챕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아니 무슨 이렇게 첫 번째 챕터 이렇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시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두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챕터에서 티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나누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플라톤 철학 얘기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멘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플라톤 철학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은 세계가 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뮌헨에서 내게 깊이 각인된 상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마감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뮌헨에서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쭉 묘사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일 유명한 특징이 바로 이데아에 대한 얘기겠죠. 이데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이거든요. 형상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플라톤 철학을 막 열심히 설명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상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이데아라는 것이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고 중간에도 티마이오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칸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챕터가 아예 하나가 있습니다. 10번 챕터예요. 칸트 철학과 양자역학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 네,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이네요.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그레테 헤르만이라는 칸트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성 철학자인데요. 하이젠베르크에게 찾아와서 칸트 철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라든가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바로 불확정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과율이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인과율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인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는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과율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칸트 철학에서는 인과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당연히 과학이라면 엄밀하고 어떤 인과적이고 법칙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레테 헤르만의 입장에서는 양자역학에서 확실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멈추고 이게 그냥 양자역학의 특징이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걸 이제 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것들이 확실한 실험 결과가 맞고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는 위배될지언정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자는 더 이상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원자는 당연히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사물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원자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굳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원자는 관찰 상황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관찰 상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칸트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 또 공간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은 없지만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칸트 철학에서.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것이 발달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학자의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이나 시간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경험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아프리오리하다고 불러요. 이 책에서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험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초월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선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험적인 개념들, 공간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12가지 범주나 이런 한 개념들이 어떤 전체의 인식에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쪽으로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할 거다라고 하이젠베르크가 설명을 합니다. 칸트가 말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두 학자의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저는 완전 쪼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신선하고 놀라운 이야기였고요. 이 두 개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칸트 철학이랑 어떤 양자역학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철학자와 과학자의 논쟁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도 논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놀랍고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머리를 싸매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히는 부분만 읽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다 보면 얻어가는 게 좀 많으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과학과 철학이라는 화두에서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플라톤, 칸트,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과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 철학자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20세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또 유명했던 철학자, 또 철학 사조는
존 듀이라는 철학자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퍼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듀이의 실용주의는 개선과 진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보고 안 되면 고쳐서 조금 더 해보고,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고쳐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개선과 진보를 해나가는,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하이젠베르크가 만난 미국 과학자 역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독일 철학자들은 너무 어떤 하나의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 어떤 과학 전체 혹은 원자물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발견 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관성을 잃게 된다. 이 전체 연관에 대한 감각이 계속 있어야만, 이 전체 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 엄밀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굉장히 사실 이 원자물리학자 둘이 만나서 한 말인데도 굉장히 독일 철학과 그 미국의 사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 철학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두 원자물리학자의 입장도,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서의 입장도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이젠베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의 독일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치 독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실제로 하이젠베르크가 이 국가주의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막 역사책 추천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역사책은 비교적 좀 적게 읽은 편이어서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재작년부터 갑자기 현대사에 대한, 특히 이제 서양 쪽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에 학교 수업을 통해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아도르노랑 호르크하이머라는 두 철학자, 둘 다 독일 철학자고 같은 시기의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의 화두는 계몽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계몽이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중세 시기는 카톨릭이 모든 인간의 영역을 지배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치고 근대 현대로 오면서 어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문명의 발달,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도덕, 법, 합리적인 사고, 주술로부터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어떤 계몽의 힘으로 인간이 쭉 발전을 해왔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 양차 대전이 터지게 되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같은 어떤 맹목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지도자나 그런 국민들 혹은 그런 정치 세력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첨단 성과인 무기를 가지고 아주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 광경을 리얼타임으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20세기 철학자들의 그런 저작을 보면 결코 이 양차대전, 특히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책이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던 무렵을 전후로 해서 파리 테러가 발생을 하고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후퇴의 징후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우려, 그리고 약간의 절망감 같은 것을 가지고 그 계몽의 변증법이란 책을 읽었었습니다. 혹시나 읽으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읽지 마세요. 너무너무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독일 사람들이
왜 표를 던졌는가 하는 것이 저의 굉장히 큰 호기심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던 계기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Christopher and His Kind라고 하는 그 영국 TV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싱글맨을 쓴 크리스토퍼 이쇼드가 쓴 책을 원작으로 한 그 TV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미래가 없다. 노동자들은 계속 굶고 있고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이 상태로는 그냥 골마갈 뿐이다. 어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수업을 듣는 청년이 하이젠베르크에게 와서 그 나치 청년 모임에 나와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거절을 하면서 나는 히틀러가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이 많은 학자들이 나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결코 옳지 않다. 지금 나치가 가는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 청년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당신도 그냥 꼰대구만 그러고서 이제 갑니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역사책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이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독일에 남아서 어떤 후학을 양성하고 나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미국 같은 곳으로 망명을 해서 나의 어떤 학문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이 처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네.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불의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지. 이 말은 이제 막스 플랑크가 하이젠베르크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조리한 세계에서는 아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인의 문제라는 이 화두 자체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당연히 처해 있는 사회 환경 또 역사적인 상황이 아주 부조리할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앞서 과학과 사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챕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철학은 쓸모가 있을까요? 순수 과학은 쓸모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원자물리학을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원자폭탄이라는 말하자면 쓸모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런 순수 과학이나 철학이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쓸모가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하고 싶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알 수도 없는 양자역학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막 연구를 하고 그게 칸트 철학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저는 그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쓸모가 없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한 그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은 과학을 할까요? 왜 인간은 예술을 할까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덜 중요한 것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책을 읽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꼭 제가 쓸모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런 행동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또 책을 고르실 때 이 책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만 고민하시기보다 조금 무용하더라도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기도 하고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시면 여러분의 독서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런저런 중간에 막 어려운 얘기도 있고 오늘은 진짜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서 여기까지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요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불확정성 원리를 되게 쉽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요 파인만이 들려주는 불확정성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리처드 파인만 유명한 물리학자죠. 어린이들에게 했던 강의를 엮은 강의록입니다. 되게 얇고요. 요 시리즈가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이 들려주는 상대성 원리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책이긴 한데 물리학에 대한 약간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제목이 그냥 물리학이고요. 뭐 고전 물리학부터 양자역학까지 그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이제 참고할 부분들,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나 불확정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가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철학 얘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과학 철학에 대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재미없어요. 이 책 이건 진짜 전공책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 책 말고 그 장하석 교수가 쓴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보다 훨씬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과학을 다루는 철학이 대체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일단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